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번째 주 2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프랑스 영화입니다. 지붕 위의 기병에 나오는 두 꿈을 한번 분석하면서 소원성취의 꿈과 악몽을 한번 서로 대조해보고, 그리고 악몽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해봅시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붕 위의 기병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안 보고 온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영화를 꼭 보시고 이 설명을 들어야만, 임지우 선생님이 저런 문맥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영화를 보고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았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지붕 위의 기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붕 위의 기병은 우선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붕 위의 기병은 프랑스에서 말이죠, 1995년도에 회심작으로 일종의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첫째, 여러분들 영화가 프랑스의 레 류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발명됐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영화를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그게 1995년도예요. 그래서 영화 탄생 100주년. 그때 어떤 영화를 만드느냐 했을 때 프랑스의 현대 극작가 중에 지오노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오노가 바로 1995년도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지오노 탄생 100주년 겸해서, 그래서 지오노의 지붕 위의 기병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문학입니다. 시극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단한 국민 여배우 줄리에트 비노슈 혹시 아십니까? 줄리에트 비노슈. 그 다음에 남자 배우로서는 제라르 드파르디우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여기서 출연을 합니다. 이제 비노슈는 바로 여자 주인공으로, 드파르디우는 일종의 우정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당시 돈으로 야심작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보건 데는 이 영화가 나쁜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보면 그냥 재밌어요. 그러나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영화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영화는 아닙니다. 좋지 않은 영화는 아니고 훌륭한데, 끝맺음이 조금 내가 본 데는 좀 안 좋았어요. 하여간 원한다면 보내준다,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준다는 식으로 끝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심파쪼고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딱 있는데, 우선은 첫째가 지오노의 지붕 위의 기병이라고 하는 시극이 있지 않습니까? 원작 있잖아요. 그건 대단히 위대한 문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꿈이 나오는데, 이 두 꿈이야말로 제가 보건대는 소원성취의 꿈과 악몽을 완벽하게 이론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꿈이다. 이것이 이 영화에 동시에 나온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오노라고 하는 일종의 작가가 꿈에 대한 성찰도 그만큼 깊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성계의 꿈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낮의 잔재라든지 전의식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약간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19세기 초에
실제로 그 당시에 사회, 역사, 정치 상황과 일치해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콜레라가 남프랑스 지방을 휩쓸었어요. 급성 콜레라가. 그래가지고 수백만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탈리아 독립운동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독립운동 유명한 독립운동 그 저항 레지스탕이 실제로 이름이 실제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기 주세페라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애국자예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역사적인 사실 콜레라를 배경으로 하면서 이것을 극작으로 이제 꾸몄는데, 그 극작 속에 있는 꿈이 완벽하게 꿈을 마치 연구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꿈의 이론과 부합한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꿈으로 넘어갈게요. 19세기 초 유럽은 나폴레옹의 패망으로 평화를 되찾은 듯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의 팽배로 여기저기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라 유럽은 다시 한번 전운에 휩싸이게 된다. 오스트리아군이 말밟고에 짓밟힌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자, 여기서 요 당시에 19세기 초는 오스트리아가 유럽을 지배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20세기 초에 한국이,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동 같은 오스트리아의 압정, 일본도 압정했었죠. 분개한 이탈리아의 지식인들은 총을 들고 투쟁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퇴를 피해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빠져나간 애국자들은 주로 가까운 프랑스의 근거지를 두고 망명 이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혁명 자금을 모금해서 국내로 보냅니다. 이거 영화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기병대령 안젤로 마르티네즈가 역을 했죠. 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에 머무는 이탈리아의 애국자이다. 1832년, 그러니까 이 배경은 1832년입니다. 프랑스로 피신 중인 안젤로는 소꿉친구인 마치오 날리를 찾아 나서지만 오히려 그의 배신으로, 이것은 압정이에요. 요거 일본에 이렇게 저기 했던 그런 첩자이듯이, 그런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의 이쪽에 했던 첩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첩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 무렵 신이 내린 땅 프로방스에는 콜레라가 창궐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러분들, 프로방스는 남프랑스 지중해변에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사방에 흩뿌려진 푸르죽죽한 얼굴의 시체들, 시체를 태우는 냄새와 연기, 산 사람에게까지 겉없이 달려드는 까마귀떼, 까마귀가 바로 시체들을 뜯어. 아주 잔인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사람의 눈을 파먹습니다. 이 까마귀가. 이 아비규환의 와중에서 안젤로는 헌신적인 의사를 만나 환자를 치료하는 법을 배우지만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합니다. 안젤로는 마노스크에 있는 주세페, 이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애국자. 이를 찾아가던 중 마을의 우물에 손을 댔다가 샘에 독을 타는 자로 오인을 받습니다. 콜레라의 공포에 폭도로 변한 군중들의 폭행을 피해 안젤로는 도시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붕의 기병이, 그러니까 우물에다가 독을 팠다고 이제 해가지고 막 민중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거기에 드파르디우가 일종의 그 경찰서장인가 경찰서의 경찰로 나오면서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레라보다도 저놈들이 더 무섭다. 저렇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몰아세워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러면서 콜레라보다, 정확한 그 대사를 하면 콜레라보다 저 민중과 유태인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민중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랬던 게 유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지붕으로 이제 피난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갈증과 허기에 지쳐 있는데 비가 이제 막 뿌립니다. 뿌리니까 뭐냐면 숨어 들어가요, 저택에. 그때 그 저택에는 아름다운 귀부인, 젊은 귀부인 폴린느가 이제 있었고, 폴린느가 차를 대접합니다, 안젤로에게. 그리고서 이제 안젤로는 그런데 안젤로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벌써 이미 누구예요? 그 폴린느는 길을 떠나고 없고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하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군자금을 전하기 위해서 주세페 제시네 이탈리아로 이제 돈을 갖고 떠나요. 그러나 콜레라 확산을 막으려는 프랑스군은 마을 전체를 프랑스로부터 격리시키고 일체의 통행을 막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때 다시 우연히 폴린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안젤로가 폴린느를 갖다가 이 뭐죠? 뇌를 이게 막 하면서 해를 이용해 가지고 그가 눈이 부셔 가지고 총을 못 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를 격류를 해치며 함께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기병대를 뚫고 도망쳐 하룻밤을 산에서 숨어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노스크를 빠져나와서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음날 아침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알겠지만 바로 안젤로가 어디로요? 물을 얻으러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총소리가 납니다. 위에서. 그때 폴린느는 잠을 자고 잠을 깨우지 않고 안젤로가 혼자서 물 들어갔었어요. 총소리가 나오니까 막 비명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나니까 안젤로가 뛰어옵니다. 이럴 때 그 폴린느라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꿈이 여기서 나와요. 폴린느는 자신의 귀에 울리는 까마귀 소리를 부드럽게 구애하는 연인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시체인 줄 알고 이마를 쪼는 순간 폴린느는 기겁을 하며 깨어나 까마귀의 습격을 받고 두려움을 떱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여기를 이마를 쪼는 순간 깨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쪼였느냐고 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쪼였어요. 그러면 이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이 시체를 먹은 이 까마귀가 여기를 쪼면 이게 콜레라가 전염되니까 무엇이에요? 이 포도주를 쏟아가지고 막 이걸 태우고 이거 소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하는데 폴린느가 갑자기 일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꺄비라는 근처에 있는 남편을 찾아 떠나려고 해요. 이때 어떤 중간에 그 당나귀를 끌고 하는 뭐 판매인이 있었죠. 물건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아서 이제 꺄브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안젤로가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역으로 꺄브로 폴린느가 가니까 남편을 찾아서 가니까 남편은 뭐예요? 폴린느를 찾으러 간 거예요. 역으로 이 길이 엇갈린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폴린느가 걱정되어서 마을을 떠난 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폴린느는 남편이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꿈이 나오는데 폴린느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콜레라에 걸려 죽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면서 꿈을 꿉니다. 이때 꿈을 꾸는데 두 번째 남편이 길을 걸어서 자기에게로 오는데 안색이 검고 표정이 굳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폴린느가 소를 내밀자 값심없이 쓰러지면서 얼굴과 온몸에 불이 붙는 이런 게 꿈 내용이에요. 자, 요게 두 번째가 악몽이에요. 첫 번째 꿈이 소원성취의 꿈이고요. 남편을 다시 찾아 머물렀던 마을로 돌아가는 도중 폴린느는 기병대에 잡혀 격리된다. 그 다음에 안젤로는 대령으로 위정에 들어가고 둘은 격리병사에서 불을 질러 탈출한다.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마을에 다다를 물어 폴린느는 콜레라에 감염됩니다. 어떤 저택에 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부인이 입었던 옷을 입고서 포도주 마시고 거기서 콜레라에 감염돼서 이제
이제 거품을 불면서 쓰러집니다. 이럴 때 누구죠? 안젤로가 그녀를 이제 막 포도주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게 마비가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폴린느를 살려내고 남편에게 안내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젤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그 소식에 폴린느는 안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다음에 안젤로로부터 답장이 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남편은 폴린느를 이해해주고 안젤로가 오면 그녀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완전히 신바조죠. 요것이 바로 신바조라는 겁니다. 요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꿈이 딱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소원 성취의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악몽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비교해 봅시다.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분석적인 꿈의 해석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자, 까마귀 소리를 들었어요. 자, 내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꿈의 재료에서 내외적 자극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 중에서 뭐예요? 외적 자극. 바깥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꿈속에서도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것이 꿈의 재료가 돼서 꿈속에선 싸우는 꿈을 꾼다든지, 오케이? 이런 꿈을 꾸게 된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까마귀가 접근하면서 까까까 하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까마귀가 다가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 까마귀가 시체를 파먹고서 자기를 쪼으면 콜레라에 감염되고 이것이 그야말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폴린느가 까마귀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외적 현실에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죽음은 외적 현실의 죽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죽음. 그런데 그러한 생물학적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잠을 계속 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부드럽게 구애를 했어요. 까마귀가 지금 까깍 하면서 자기를 물러오는데 그것이 일종의 죽음인데, 그야말로 진짜 죽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구애하는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를 받아들이기라도 하듯. 눈을 뜨니 까마귀가 달려 부리로 나를 쪼았어요. 이렇게 돼요. 이마를 쪼았어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여기서 무엇이냐면 외적 자극이에요. 외적 자극은 뭐냐면 까마귀가 폴린느에게 다가온다. 울음소리를 낸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까마귀가 부리로 폴린느의 이마를 쫀다. 이게 바로 외적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꿈 내용은 어떠냐? 까마귀가 어떤 연인으로 들어가고, 꿈 내용으로는 연인으로 들어가고, 까마귀가 다가오는 것을 연인이 폴린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꿈에서는 나타나고, 완전히 반대예요. 외적인 위험한 현실이 이쪽에선 구애로 나타나요. 구애. 남자의 구애. 폴린느에 대한 구애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울음소리가 정말 까마귀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 마치 부드러운 구애의 목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구애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까마귀가 쪼는 것을, 자기 머리를 쪼는 것을 뭐예요? 마치 연인이 연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폴린느가 그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요. 야,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여기 봐요. 꿈의 동력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피곤해서 잠에 빠져든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죽음의 외적인 현실이 죽음이 위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일어나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잠에 빠져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의무. 이건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도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젤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난 뒤에 폴린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거는 영화에는 안 나와요. 지붕 위의 기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안젤로가 뛰쳐 올라오잖아요. 뛰쳐 올라오니까 무엇이냐면 올라와가지고 나무를 잡고서 그대로 누구를 쳐 죽여요. 까마귀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 있던 폴린느가 누구에게? 안젤로에게 탁 안깁니다. 안기는 순간 외간 남자에게 안겼다는 것을 안 다음에 좀 이상했는지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꽤 신경질적으로 안젤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면서 말한다. 내 꼴이 우습죠.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안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요러면은 뭐냐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있을 거라는 뜻. 이렇게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에 놀랐어요. 총은 새를 향해 쐈어요. 그래서 이제 새를 향해서 쏘잖아요. 쏘지 않습니까? 실제로 쏘아요. 당신이 떠나자 새는 너무나도 집요해졌고 너무나도 은근해졌다고 할까?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런 홀리는 듯한 노래보다 더 무서운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콤해진 자신을 느꼈고 황홀해서 눈을 감고 싶어졌어요. 저는 2초 동안 그 유혹에 젖었고 그러자 새가 제 위로 왔죠. 고약한 썩은 내가 났어요. 새는 여기를 부리로 물었어요. 이렇게 요것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긴 다음에 떨어져서 하는 소리예요. 떨어져서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꿈을 분석을 합시다. 어떻게 되냐면 꿈꾸기 직전의 상황과 낮의 잔재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낮의 잔재는 어떻게 돼요? 아까 외적 자극은 뭐야? 잠자는 순간의 외적 자극은 까마귀가 다가오는 것이었고 낮의 잔재는 그 전날 낮에 있었던 일. 자, 오케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콜레라의 위험에서 막 빠져나왔어요. 그죠? 뇌를 통해 가지고 시내를, 그 다음에 남편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매력적인 안젤로가 아주 신사답게 동행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안젤로가 폴린에게 믿음을 준 관계로 긴장감이 풀리고 안젤로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저 마을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달콤한 음악에 저기서 빠져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뭐예요? 외적 자극. 두 번째 낮의 잔재. 세 번째 전의식적인 과거를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이 폴린느가 누구에게? 바로 안젤로에게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폴린이 아주 어렸을 적에 40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 뭐냐면 내 남편은 젊은데도 노인 같아요. 남들은 돈과 명상이 탐나서 결혼했다고 해요. 이렇게 됐죠? 이거 무엇이냐? 이게 자기가 결혼한 이유가 알아요. 어린 시절 16살 때 지금의 남편이 일종의 나폴레옹과 이렇게 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작이니까 굉장히 높은 귀족입니다. 공후백자남이니까 공작은 왕가에 제일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후작인데 후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귀족입니다. 근데 가슴에 총을 맞고서 개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집으로 데려왔고 저는 그를 한 달 동안 치료해 줬어요. 그러자 그가 상처가 났자 떠났어요. 떠나서 뭐냐면 6개월 후에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청혼을 해요. 16살 이 폴린느에게. 그때 이 후작은 40살. 좋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잘 봅시다.
안젤로는 자기랑 나이가 같아. 젊은 청년이야. 자기는 늙은 사람과 남편과 아주 점잖고 굉장히 아내한테 잘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이것이 사랑이 그만큼 없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봅시다. 이제 여기에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까마귀가 다가오는 외적 자극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나는 까마귀에 물려서 콜레라에 감염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한쪽 축이 수면욕이에요. 수면욕. 또 다른 축은 외적 상황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은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둘이서 대척이 돼요. 대척이 둘이 이렇게 뭐냐면 대립된다. 그러니까 타협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벡터가 뭐예요? 꿈이 생겨요. 이게.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꿈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꿈 내용은 무엇이냐면 잘 봅시다. 남편에 대한 도리가 있어.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 정숙해야 돼. 다른 남자와 불륜의 사이가 되면 안 돼. 오케이? 요것은 의무예요. 요쪽에 의무의 축이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에요? 안젤로가 지붕 위의 기병으로서 하는데 아주 젊고 나이도 자기와 비슷하고 아주 댄디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싹트고 있어. 아마도 지붕 위의 기병에서 그 다음날 몰래 떠난 것도 안젤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싹트는 것을 자기가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폴린드가 일찍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랬을 때 두 개가 부딪혀요. 안젤로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도리. 그러니까 안젤로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직접 꿈에 들어오지 않고 익명의 연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익명화되는 거예요. 이게 타협 형성이에요. 익명의 연인이 자기에게 다가왔다 하는 겁니다. 다가왔다. 그러니까 구애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익명의 연인에게 안겼다. 이게 꿈 내용이거든. 그럼 왜 익명화되느냐? 바로 안젤로가 직접 꿈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익명화되면서 타협 형성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게 첫 번째 꿈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4번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왼쪽 도표인데 뭐냐면 죽음의 상황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수면이 연장이 돼요. 우리가 초반전에 꿈의 해석 이론을 갖다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꿈은 결코 잠을 방해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 그랬죠. 뭐라 했어요? 꿈은 수면을 연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면을 연장해요? REM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REM은 얕은 잠이에요. 얕은 잠. 얕은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자겠다. 이게 바로 수면 연장 기능이라 그랬죠. 바로 소원 성취의 꿈은 수면 연장 기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젤로를 익명화함으로써 수면도 연장하고 사랑을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면욕도 안젤로에 대한 사랑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갑시다. 그럼 두 번째 꿈으로 갔어요. 아까도 두 번째 꿈에서도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꿈 여기서 봅시다. 남편은 자기를 찾으러 갔고 폴린느는 남편을 만나러 꺄브로 갔어요. 이게 서로 엇갈렸어요. 그때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기다렸어야 한다고 하면서 꿈을 꿔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악몽이에요. 자, 봅시다. 자, 꿈 내용을 봅시다. 기다렸어야 했는데 꿈에서 남편을 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꺽쇠 표시한 여기서부터 꿈 내용이에요. 남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안색은 검고 굳은 얼굴이었어요. 내게 손을 내밀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지금 안색이 검고 굳은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콜레라에 걸린 얼굴이에요. 그러고서 손을 내밀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얼굴과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어떤 꿈 내용이에요? 콜레라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다 화장을 했어요. 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병이 돌 때 한 나라를 봉쇄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에 어떤 지역이 집단적으로 나면 거기를 완전히 폐쇄시킵니다. 폐쇄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다 태웠습니다. 무조건 태워요. 사람까지 태워요. 시체조차도 다 태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태웠어요. 오케이? 이게 화장이에요. 끔찍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끔찍하다는 거예요. 끔찍해가지고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낮의 잔재는 뭡니까?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콜레라의 증상이 뭐예요? 안색이 검게 타면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요. 이 당시 콜레라는 제가 여러분들은 요즘 콜레라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콜레라가 많았어요. 이질 콜레라 예방주사 막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쩌면 할아버지 시대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이거 콜레라 많았어요. 정말. 근데 구토를 하면서 쓰러요. 근데 이때 이 19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남프랑스에 있는 이 이탈리아를 거쳐서 있었던 이 콜레라는 악성 콜레라로서 걸렸다 하면 이틀 만에 그냥 1~2일 만에 죽는 거예요. 이건 악성인데 몸이 굳어지며 죽음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로 죽은 시체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에요? 화장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꿈의 동력이 이제 나와요. 꿈의 동력은 뭐예요? 내가 기다렸어야 했는데 뭐야?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죠? 남편에 대한 걱정. 요 뒤에 거를 한번 그냥 곧바로 봅시다. 자, 남편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걱정과 의무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 꿈에서는 안젤로를 향한 마음은 이 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꿈에서는 안젤로에 대한 사랑이 까마귀의 위험과 합쳐져서 익명의 연인으로 가죠. 그죠? 그렇죠? 익명의 익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젤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젤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무엇과 일치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뭐냐면 캐른트너 거리에 있는 비부인처럼 말이죠. 뭐냐면 남편이 죽어야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기를 의식적으로 바라느냐? 의식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무의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젤로를 향한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일치합니다. 이쪽이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서로가 대척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있는 곳을 항상 타협의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면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죄책감이 생겨요. 이쪽에서는 죄책감에 남편에 대한 의무는 죄책감과 일치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타협의 방향으로 나가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죽는 것도 성취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의무도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해소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꿈에서 남편이 콜레라에 걸려 죽는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타협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완벽하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콜레라에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콜레라에 걸려서 죽고서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갑자기 남편 몸에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그 순간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끔찍하고 섬뜩하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원 성취의 꿈은 정말 죽음의 위협이에요. 외적으로 현실에서 까마귀가 죽음의 위험을 갖고 나에게 다가와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잤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소원 성취의 꿈은 수면 연장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외적인 것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누구예요? 바로 자기 남편의 하인의 집입니다. 이 후작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평민들은 이 후작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깝에 있는 그 집은 뭐냐면 바로 후작인 자기 남편이 가장 아끼는 일종의 집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해주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부인을 끔찍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뭐냐면 거기는 안전한 장소예요. 그 집은 진짜 콜레라로 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인데 거기서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외적인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계속 잤는데, 여기서는 외적인 현실은 안전한데 꿈속에서 남편이 불에 붙는 꿈을 보는 장면을 보고서 남편의 가짜 죽음입니다. 남편의 그 꿈속에서의 죽음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깨어난다 이거지. 수면이 방해되고 수면으로부터 각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됐어요. 소원 성취의 꿈은 수면 연장 기능이 있는데 뭐예요? 악몽은 각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떤 결론이 되느냐 하면은, 자, 소원 성취의 꿈은, 자,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결론으로 슬슬 가는 거예요. 소원 성취의 꿈은 외적 현실, 죽음의 위험도 무릅쓰고 수면이 연장되면서 안젤로에 대한 사랑이 성취돼요. 물론 왜곡된 방식으로 익명으로 소원 성취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데 비해서 이쪽은 뭐냐면 외적인 현실은 안전해요. 오히려 안전가옥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뭐 하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안전가옥으로 다 피신합니다. 안전가옥. 오케이? 안전가옥이에요. 외적인 현실은. 그런데 꿈 내용이 소원 성취의 꿈에서는 익명의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거였는데 꿈 내용이 여기서는 꿈 내용이 죽음이야. 어떤 죽음이에요? 콜레라에 걸려서 남편이 화장당하는 꿈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익명화되지도 않았어. 남편이 익명화되지도 않고 남편이라는 실명으로 실제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꿈속에서의 죽음이야. 꿈속에서의 죽음이야. 그런데 이 꿈속에서의 죽음은 자기에게 전혀 위험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꿈에서 깨어나. 갑자기 깨어나는데 이때 깨어날 때 어떤 현상이냐면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다. 놀람이야. 놀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게 되면 경악이라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놀라는 거예요. 경악한다. 경악한다. 오케이? 경악. 깜짝 놀란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몸서리 철질 정도로 섬뜩하고 끔찍하고 무슨 말이냐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엄청나게 섬뜩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경악, 놀람과 경악,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에서 아주 끔찍하게 두렵고 이렇게 섬뜩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외적 현실이 위험할 때는 아무런 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오히려 꿈을 연장시키는데, 수면을, 이쪽은 오히려 깨워낸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꿈에서 그보다 더 직접적인 죽음의 상황에서도 뭐냐면 잠을 계속 잤다. 이렇게. 두 번째 꿈은 남편이 콜레라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가상 상황은 그에 비하면 가상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 비하면은 위험이 가상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앞장면에서 온 도시가 콜레라로 광란에 빠지고 이모들도 거기를 떠난 상황에서도 혼자 굳건하게 큰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서워할 여자가 아니에요. 폴린느는 혼자 있었는데도, 오케이? 그런데도 뭐냐면 결국은 외적 현실이 그렇게 위험한데도 뭐냐면 수면 연장 꿈을 꿨는데, 뭐냐면 이건 뭐야 이렇게 돼요. 뭐냐면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 않던 여자가 몸이 굳어지면서 남편이 얼굴이 검어지고 남편의 시체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린느 자신은 외적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왜 내적인 꿈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꿈일 뿐인데 그 꿈에서 남편의 죽음과 그리고 불에 타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워했느냐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여인이 그 꿈속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왜 두려워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것을 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녀가 꿈에서 본 끔찍함은 외적 현실에서 본 죽음이 아니라 내적 현실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나 바깥에 생물학적인 죽음의 위험, 정말 생물학적인 죽음의 위험, 이게 바로 외적 현실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심리적 현실에서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 속에 이 외적 현실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바로 내적 현실에서의 죽음인데, 이 내적 현실에서의 죽음을 아마 우리는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 내적 현실에서의 죽음이 대체 무엇이냐를 우리는 찾아 나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내적 현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감을 잡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성공리에 경청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소원 성취의 꿈은 외적 현실의 죽음인데도 수면 연장이 됐고, 이 여자는 외적 현실의 콜레라의 죽음 같은 것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대담한 여자인데, 아주 안전가옥에서 꿈에 남편이 콜레라에 걸려 불에 타 죽는 꿈을 꿔서 이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 그럼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외적 현실의 죽음 말고 내적 현실의 죽음이, 이것은 심리적 죽음이에요. 심리적 죽음을 우리는 가정해야 한다. 입니다.
가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은 뭐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실제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인데 요쪽 외적 현실은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적 현실의 심리적인 죽음은 뭐냐면 더 리얼 또는 리얼로서의 영어의 리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 리얼을 실제라고 번역하고 리얼리티를 현실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죽음과 실제로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실제로서의 죽음은 심리 속에 있는 심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리적인 어떤 죽음입니다. 이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명해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것을 증명해 가기 전에 요것은 몇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현실로서의 죽음과 실제로서의 죽음,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죽음과 심리에서의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2번부터 읽을게요. 네, 2번부터. 외적 현실은 직접적이면서도 위해를 입히지 않는 외적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트라우마보다 더 트라우마적이며 육체에 해를 입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자, 봅시다. 이거 봐요. 이 현실에서의 죽음의 위험은 생물학적이라 그랬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위해를 입는 거예요. 위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서의 심리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상처를 입지 않아요. 위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현실적인 위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외적 현실은 일회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봅시다. 나한테 어떤 사람이 칼로 찔렀어요. 내 몸을. 그럼 내가 칼로 찔러서 일회적으로 나는 찔림을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서 일회적으로 죽음은 일회적이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일회적이에요. 한 번 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 심리적인 죽음은 계속 반복되면서 영원해요.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반복됩니다.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이 생물학적인 이 현실에서의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것인데 비해서 이 심리적인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심리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서부터 증명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심리 내적인 죽음은 현실적인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별도로 외적 현실과 별도로 우리 심리 속에 기억에 구조화되어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일종의 증명해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해내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현실적인 육체적인 것은 실증적인 데 반해서 이쪽은 무엇이에요? 심리 내적인 죽음은 실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무엇이에요?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승의 세계를 뭐예요?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리 내적인 실제로서의 죽음은 우리는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서부터 이 죽음의 논리를 우리는 파헤쳐 들어갈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악몽과 죽음 욕동과 그리고 트라우마의 관계에 대해서 1주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